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원주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레이저의 공학적 측면에서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렸었는데요. 박사님을 오늘 다시 모셔서 더 좀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습을 한번 또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레이저에 관한 특성에 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는 그런 약자를 갖고 있는 레이저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모노크로마티스티를 말씀해 주셨죠. 모노크로마티, 빛은 폴리크로마틱 혹은 멀티크롬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다파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레이저는 모노크로마틱합니다. 그래서 특정 크로모포에만 작용하는 특정 파장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다이렉션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직진합니다. 방향성을 갖고 직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는 퍼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레이저는 이렇게 직진하는 직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코히어런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렵죠. 결맞춤 뭐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는 스페이쇼 템포럴 코히어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결맞춤을 한 상태로 특정 파장의 포톤이 집적되어 있다가 어떤 순간에 방출되는 것이 레이저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결맞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공학적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인텐시티죠. 하이 인텐시티와 관련된 특징을 레이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PL로 대표되는 그런 빛의 폴리크로마틱한 혹은 멀티크로마틱한 이런 빛의 성질과는 좀 달리 레이저는 굉장히 인텐시티가 크죠. 그래서 이제 파워가 굉장히 큰 에너지 소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이제 진공 상태에서 포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공기 중으로도 포톤이 이제 다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옵틱 파이버를 통해서 포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틱 파이버로 갔을 때는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에너지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의 그 특성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에너지 로스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펌핑 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머티리얼의 포톤의 익사이테이션을 유발한 다음에 이 포톤이 우리 의사들이 사용하는 핸드피스 끝단까지 오는 시간까지 포톤 에너지가 로스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옵틱 파이버로 되어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티큘레이티드 암이 아닌 옵틱 파이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유리 섬유를 지나면서 손실률이 무려 33.33% 정도가 원래 에너지 값보다 떨어진 채로 저희 의사들 손에 전달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워낙에 포톤이 갖고 있는 속도, 그리고 워낙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자를 보는데 그런 필드에서는 느끼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빛의 속도는 매번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지만 프리퀀시와 파장을 곱한 값이죠. 이게 이제 빛의 속도가 되기도 하고, 이제 특정 어떤 물질의 그냥 일반적인 속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물질의 이 진동수는 고유값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동수를 변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네이처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빛의 속도는 굉장히 유명한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전 우주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죠.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정도가 거론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빛의 속도보다, 뭐 이건 논의 이야기지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첫 번째는 우주 팽창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깜깜하잖아요. 까맣죠. 까만 이유는 수억 년, 수백억 년 전에 만들어진 포톤이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지구까지 아직 도착을 못해서
그래서 밤하늘이 까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주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쿼텀 엔탱글먼트라 그래서 이제 양자 얽힘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있죠. 그래서 뭐 지구에 있는 사람과 안드로메다에 있는 사람이 정보가 얽혀 있으면 지구에서 예를 들면 보색으로 얽혀 있다면 지구에서 빨간색 구슬을 딱 빼는 순간 거의 동시에 안드로메다에서 파란색 보색의 구슬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다. 뭐 이런 정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양자의 엔탱글먼트, 얽힘 상황, 이것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다크 에너지, 암흑 물질의 뭐 속도 뭐 이런 것이 빛보다 빠르다라고 뭐 후보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전 우주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광속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는 항상 진공 상태에서 1980의 80m/s로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속이 정해져 있고, 그죠? 광속 불변의 법칙이고, 진동수도 어떤 물질의 네이처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빛이 진공 상태로 날아가다가 물이나 대기 상태로 빠지게 되면 매질이 바뀌었죠. 매질이 바뀌면 빛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빛의 속도를 그나마 유지하고 싶어서 파장을 변환합니다. 그래서 물로 들어가면 속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젠걸음으로 달리죠. 젠걸음으로 포톤이 아주 젠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죠. 이런 식의 것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포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옵틱 파이버랄지 이런 그 매질이 다른 쪽에서 포톤이 가게 되면 그 손실률을 파장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파장의 변화로 대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 디바이스들은 만들어진 상태의 포톤의 에너지랄지 아니면 포톤의 속도보다는 손실을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서의 포톤의 역할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예를 들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레벨에 있던 일렉트론이 낮은 에너지 레벨의 일렉트론 레벨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빛으로 발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우주에 있는 크게 네 가지 힘이 알려져 있죠. 전 우주에 있는 힘.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잘 느끼고 알고 있는 중력이 있고, 두 번째는 전자기력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력이 있죠. 강력. 그다음 네 번째가 양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우주를 이루고 있는 힘을 매개하는 에너지 물질들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력,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쪽에서 일어나는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은 바로 포톤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도 전자기력의 구성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렉트론의 레벨 차이가 생기면, 에너지 레벨 차이가 생기면 그것을 포톤으로 내보낸다, 혹은 포톤을 획득한다, 에너지를 획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강력이나 양력 이런 건 우리 의사들, 우리 메디칼 쪽에서 논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중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우리의 관심사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의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는 포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보호 모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제 뉴클레우스가 있고 그 궤도에, 그 바깥쪽 궤도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도는 궤도가 있다고, 물론 이 이론이 틀렸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개념 정리상 보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론이 있었는데, 어떤 궤도를 도는 에너지 준위가 특별한 곳만 도는 일렉트론이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렉트론이 받았던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으면서 아랫준위로, 혹은 이 아이가 더 아랫준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포톤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있던
어떤 머티리얼, 예를 들면 엔디아그 레이저의 머티리얼에 익사이테이션,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요, 펌핑을 하죠. 펌핑을 하면 이 일렉트론들이 이제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를 우리가 업섭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를 포톤의 형태로 내놓으면서 스판테니어스하게 내놓는 경우를 스판테니어스 에미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판테니어스 에미션. 그런데 특정 궤도에서 특정 궤도로 갔다가 여기 있는 또 다른 일렉트론을 또 에미션, 업섭션 시켜 에너지를 또 주고요. 그 아이가 다시 또 스티뮬레이션 된 상태로 또 이렇게 에너지를 또 내놓을 때, 우리가 이럴 때를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하지 않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배가 된, 좀 더 증폭된 상황에서의 에너지 덩어리인 포톤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64 나노미터 파장의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4레벨 레이저, 에너지 준위 4개로 설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레이저인데, 가장 높은 쪽에 있는 에너지 레벨에 주로 포톤이 모여 있지 않고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이 모여 있죠. 3레벨에. 우리가 그 3레벨을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트랜지셔널 레벨 혹은 메타스타틱 레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모여 있던 포톤들이 스티뮬레이션, 에미션 해서 어떤 특정 파장대, 주로 1064 파장대에 포톤을 내보내죠.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1064 파장만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3레벨에서 2레벨이나 1레벨로 떨어지는 얘네들 말고 4레벨에서 3레벨로 갑자기 떨어지는 패스트 트랜지션 하는 그쪽에서 포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힛 에너지, 열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열 에너지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는 또 냉각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레이저 안에 있는 부분을 또 식혀야 하는, 쿨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팅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레이저의 어떤 고급화의 큰 팩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시간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이해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원주 박사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원주 박사님을 제가 이제 처음 뵀던 거는, 제가 이제 하는 연구 중에 멜라닌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멜라닌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멜라닌 생활사 연구, 라이프 사이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멜라닌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독특한 라이프 사이클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멜라닌은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멜라닌은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 아이가 폴리머, 세미 컨덕티브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다 보니까 전기에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류 전류를 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고주파죠. 고주파 에너지를 멜라닌에 줬을 때 멜라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때 이제 모 회사에 연구소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원주 박사님을 뵙고, 저는 사실 공학하거나 이런 그 물리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또 지식을 많이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주 박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스승님 같은 그런 부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원주 박사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초빙을 하겠지만, 이 박사님의 가장 큰 뭐라 그러지? 메리트, 매력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이원주 박사님의 가장 큰 인간적인 매력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퇴근 안 하시고 맨날 회사에 가면 12시, 1시까지도 그 젊은 석박사 선생님들하고 맨날 연구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 연배와 상관없이 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건 매력이고요. 가장 잘 하시는 또 부분이 어디냐면 플라즈마입니다. 지금 모니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국에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즈마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디어와 그 지식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홀릭스잖아요, 우리 채널이. 그래서 에너지 디바이스 한 건 다 다룰 거기 때문에 플라즈마와 관련된 디바이스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는 꼭 한번 다시 모셔서 한번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계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플라즈마계의 원탑이시죠. 네. 그리고 최 정상층에 서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